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수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상태가 악화된 위중증 환자 수가 425명으로 74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 수도 꾸준히 늘면서 국내 누적 사망자는 3,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과 방역 완화에 따른 확진자 폭증이 현실화될 경우 의료 체계에 큰 부담이 예상됩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2,4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을 맞으면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등 여러 이유로 코로나 백신을 맞지 못한 사람들이 방역 패스에 예외로 인정되지 않아서 일상생활에서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예외의 범위를 넓힐지를 검토해 나가겠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 현재는 접종 뒤 중증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소수 부족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정부 서울청사 앞에 모여서 정부의 늑장 대처에 항의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앞으로 며칠 뒤면 일을 멈춰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아예 차량을 팔겠다며 내놓는 업체도 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료를 내라는 미국의 요구에 국내 업체들이 민감한 정보를 빼고 제출을 완료한 가운데 미국에 간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감대 속에 자료 제출이 이뤄진 거라면서 미국의 추가 조치는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기업들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두 나라 간 협력이 되는 방향으로 미국 측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차량 안전 문제를 내부 고발한 전직 현대차 직원이 미국 당국으로부터 282억 원이 넘는 포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공익 제보자가 숨겨진 안전 문제를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일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이후 코로나19에 감염돼 중증으로 상태가 악화되는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나흘 연속 위중증 환자 수가 400명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425명으로 74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 수도 꾸준히 늘면서 국내 누적 사망자는 3,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여전히 위협적이고 백신 접종을 마쳤지만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돌파 감염이 잇따르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과 방역 완화에 따른 확진자 폭증이 현실화될 경우 의료 체계에 큰 부담이 예상됩니다. 네, 수요일인 오늘 발표되는 확진자 수가 또 크게 늘 것으로 보이는데요. 2,400명 안팎이 예상됩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425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8월 27일 이후 가장 많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평균치와 비교하면 3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3,000명에 육박합니다. 확진자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집계된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 대비 500명 이상 늘어 총 2,064명입니다. 중간 집계를 하지 않는 부산 지역과 자정까지 늘어나는 확진자 수를 감안하면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2,400명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고령층 환자들 사이에선 돌파 감염과 위중증 환자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2주 사이 만 18세 이상 신규 확진자 중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의 비중은 48%를 웃돌았습니다. 방역 당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백신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기본 접종 후에 시간 경과에 따라서 접종 효과가 감소하고 이로 인해서 치명률과 증증화율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 체계에도 부담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중증 환자가 늘면서 현재 가용 병상은 503개로 줄어 전체 중증 환자 병상의 절반을 밑돌게 된 겁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만큼 당분간 신규 확진자는 계속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백신을 맞을 때마다 온몸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하면 쇼크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접종 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번은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접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왜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윤영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살 A씨에게 백신 접종은 말 그대로 공포입니다. 3년 전 독감을 크게 앓은 뒤 백신을 맞았다가 호흡 곤란을 겪었습니다. 지난해엔 피부 질환으로 먹은 항생제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주사를 맞을 때마다 전신 알레르기 증상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복통이 새벽에 너무 심해서 깨가지고 이제 거의 바닥에 구르듯이 너무 심해져 있다가 갑자기 이제
온몸이 부었어요. 목숨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공포심도 심하고. 병원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래도 백신을 맞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접종센터에선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며 돌려보냈습니다. 이유가 있어 맞지 못한 거니 방역 패스도 예외가 될 거라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접종 증명을 받으려면 백신을 맞고 나서 아나필락시스 같은 중증 이상 반응이 나와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일상생활에 이제부터 제약이 조금씩 더 걸릴 거 생각하니까 나는 그러면 목숨을 걸어서까지 이걸 맞으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죠. 의사 소견서도 소용이 없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거나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아나필락시스가 왔던 분이라면 백신 패스를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외는 제한적으로만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 또 이제 여러 가지 접종의 이상 반응에 대해서 관찰한 다음에 이 건강상의 예외를 넓힐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접종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코로나19에 걸렸다가 나았거나 1차 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 혈전증, 심근염 등이 발생해야 합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정부가 요소수 부족 사태에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국내외에서 8,037톤의 요소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합동 단속반이 민간 수입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요소 3,000톤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국내 경유 자동차의 하루 평균 사용 요소수가 900톤가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8,037톤으로는 열흘도 버티기 힘듭니다. 중국이 요소수 수출 제한을 결정한 것이 지난달 15일이니까 정부의 대응이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쉬움을 넘어 분노하고 있는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어제 거리로 쏟아져 나와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공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설기계 노동자 다 죽는다. 10배 상승. 정부가 책임져라. 덤프트럭과 레미콘을 모는 노동자들이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 모였습니다. 10배 가까이 가격이 뛰고 그마저도 구하기 어려워진 이번 사태와 정부 대처에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요소수 가격이 무섭게 치솟고 있다. 시장에서는 요소수 구매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배랑으로 내몰고 있다. 현장에선 하루 종일 발품을 팔아도 당장 내일 쓸 요소수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장비를 세워놓고 요소수를 지금 구하다가 다니고 있거든요. 한 50km, 60km 떨어진 것까지 있다 그러면은 차를 끌고 가보면 벌써 없다 그러고. 혹시 누가 가져갈까 어렵게 구한 요소수에 이름을 적어놓기도 합니다. 일 전에 3통을 사놓은 건데 혹시나 이 사무실에 놔두면 또 누가 훔쳐갈까 봐 절박한 마음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쓰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양, 당장의 생계가 걱정입니다. 지금 거의 2억 5천 가는데 할부가 한 3, 400씩 들어가요, 한 달에. 이제 70만 원에서 기름값 빼고 한 3, 40만 원씩 들고 근데 지금 그것도 이제 못 보는 상태니까. 김미양 씨 회사는 이틀 후 모든 트럭이 운행을 멈춥니다. 저희 사무실 차가 총 9대인데요. 예, 그럼 한 이틀이면 끝나요. 오늘까지 나갔는데 저거 끝나면 이제 차를 세울 상황이죠. 경영난에 요소수 사태까지 터지자 아예 트럭을 팔기로 했습니다. 거의 포기 상태죠, 뭐. 차도 내놨는데요. 지금 기사 태워가지고는 안 맞으니까 차도 내놨어요. 정부가 급하게 2만 7천 리터의 요소수를 수입하겠다고 했지만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턱없이 부족한 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 노동자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요소수 사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게 반도체 공급망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죠. 재고와 주문 판매, 고객사 정보 등 기업의 민감한 정보들까지 요구해 논란이 됐는데 이 문제와 한미 통상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워싱턴을 찾았습니다. 문 장관은 국내 반도체 기업의 공급망 자료 제출이 미국과의 공감대 속에 이루어졌다며 미국의 추가 조치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도착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내 반도체 기업의 자료 제출과 관련해 우리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한테 부담이 되는 정보가 제공이 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여러 통로를 통해서 미국 측에 그런 사실을 전달을 한 바가 있고 그런 공감대 속에서 기업들이 적절하게 판단해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 만큼 미국이 정보를 더 확보하려고 국방물자 생산법 등을 발동하는 등의 추가 조치는 하지 않으리라고 전망했습니다. 초기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공감대 하에서 자료 제출이 기업하고도 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그런 예상은 되지가 않는데. 문 장관은 지나 러먼도 상무장관과 제니퍼 그레놈 에너지 장관을 차례로 만나 반도체 공급망 문제를 비롯해 한미 간 통상과 에너지 분야 현안을 논의합니다. 앞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이 요청한 반도체 공급망 자료를 하루 전 마감일에 제출했습니다. 고객 정보를 포함해 민감한 내용은 빼고 제출 자료에도 모두 기밀 표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지난 9월 반도체 부족 사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재고와 주문, 판매 등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차량 안전 문제를 내부 고발한 전직 현대차 직원이 미국 당국으로부터 282억 원이 넘는 포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공익 제보자가 숨겨진 안전 문제를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이 공익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박지윤 기자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안전 문제 정보를 제공한 공익 제보자는 현대차 김광호 전 부장입니다. 현대차에서 25년간 엔지니어로 근무한 김광호 씨는 현대차가 셋더2 엔진의 결함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2016년 미 도로교통안전국과 한국 정부에 제보했습니다. 야기시키는 주요 인자에 대해서 명백하게 회사 내부에서 정의한 자료들이 차고도 넘칩니다. 김 씨는 2016년 영업비밀을 유출해 사내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됐고 검찰 조사도 받았습니다. 미 도로교통안전국은 김 씨의 정보를 토대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두 회사가 세타2를 장착한 160만 대 차량에 대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게 리콜했다고 보았습니다. 또 엔진의 결함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도로교통안전국은 현대 기아차에 과징금 8,100만 달러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제보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대치인 과징금의 30%를 김 씨에게 지급한 겁니다. 2,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82억 원이 넘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부문에서 지급된 가장 큰 금액이라고 김 씨 측은 밝혔습니다. 김광호 씨는 결함 있는 차들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감수한 위험을 보상받게 돼 기쁘다고 외신을 통해 소감을 밝혔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말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민주당이 방역지원금으로 이름을 바꿔서 내년 초에 지급을 하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1인당 20만 원 정도로 재원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을 하겠다는 건데 선거용 돈풀기라면서 야당에서 반발하고 있고 정부도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산 처리 과정에서 여야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황혜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강조해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방역지원금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국민의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의 지원을 위해 전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의 지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주당은 소비 진작이 아닌 방역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지원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급 규모는 1인당 2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한 재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소득세와 유류세, 주세 등 세입 조정을 통해 7에서 8조 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민주당은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여야정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대선을 앞두고 세금으로 표를 사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후보를 위해서 오른쪽 포켓에 넣었다, 왼쪽 포켓에 넣었다, 뒷포켓에 넣었다 그렇게 뭐 장난치는 겁니까? 돈의 주인은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국민입니다.
민주당에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50조 원 자영업자 손실보상 공약도 마땅한 재원 마련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반대하면서 50조 원 지원을 하겠다는 건 국민 우롱이라고 반박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최종 결정이 된 이후 지지율이 오른 윤석열 후보는 우스수만은 없는 게 20, 30대 당원들의 잇따라 당을 떠나고 있어서입니다. 선대위를 구성하는 문제를 두고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최승기 기자가 전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 구성은 당이 중심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선거라고 하는 것이 특정 캠프의 선거가 돼버리면은 집권 후에도 이것이 유사 독재로 흐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행보는 당과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총괄선대위원장 제의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캠프 전면 재구성을 주장했고, 윤 후보는 캠프 확장론을 내세우면서 양측의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준석 대표 역시 대대적인 캠프 개편을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간꾼 그리고 뭐 하이에나 파리떼 이렇게 소리 안 들으려면 많은 분들이 좀 질서 하에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윤 후보는 경선 직후인 지난 주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 등의 역할을 제안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정치권에선 김종인 전 위원장을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윤 후보는 말을 아꼈습니다. 선거 얘기는 오늘 여기서 만나뵌 건 맞습니다. 다만 윤 후보 권성동 비서실장은 김 전 위원장이 전권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윤 후보와의 갈등은 사실이 아니란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윤 후보에겐 2030 세대의 탈당 행렬도 부담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난 주말 새 전국에서 6,500명가량이 탈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2030 세대는 전체의 70%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윤 후보가 이런 악재들을 어떻게 풀어낼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일각에선 당내 혼란이 계속되면 컨벤션 효과로 높아진 지지세가 꺾일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이수혁 주미대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과 종전선언 문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며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윤희숙 전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서울 서초갑 조직위원장으로 전희경 전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공모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서초갑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임기 중 사퇴를 선언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여론조사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어제 전국 여성대회에 참석해 대선 후보 선출 이후 처음으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집안에서 낙상사고를 당한 부인을 간호해야 한다며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열리는 글로벌 인재 포럼에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처음으로 만날 예정입니다. 여야 대선 후보의 재난지원금 그리고 손실보상 관련 공약에 대해서 두 가지 모두 재정상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요. 홍남기 부총리는 이재명 후보 공약 관련 25조 원, 윤석열 후보 관련 50조 원 확보가 모두 어렵다면서 확정되지 않은 내용으로 국민들이 기대감을 갖게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어떻게 막을지 LH가 방안을 마련했고 서울주택도시공사 SH도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투기가 적발되면 즉각 퇴출을 하고 부당이익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벌금도 매기기로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국세청에서 970억 원가량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는데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금액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쟁점 사안에 대해 법정 기한안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서울대병원 노사 협상이 파업 예정일을 하루 앞둔 어제 타결됐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인력 충원 등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오늘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는데 협상이 타결되면서 파업 없이 정상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의료연대 본부가 주도하는 총파업은 내일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셋대와 충돌해 회항했습니다. 이륙 25분 만에 김포공항으로 돌아왔는데 비행기를 교체한 뒤 8시 20분쯤 다시 출발했습니다.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제 오후 강원도 원주시 제2영동고속도로에서 1톤 트럭이 중앙분리대와 도로변 옹벽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60대 운전자가 트럭에서 튕겨져 나와 30m 다리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이 기증한 문화재 등을 전시하는 공간이 서울 종로구의 송현동 부지에 들어서는 것으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접근성이 좋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7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LA에서 열린 행사에 참가한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이 시즌2에 대한 요구가 너무 많아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서 시즌2를 공식화했는데요. 주인공 기훈이 돌아와서 세상을 위해 뭔가를 할 거라고 예고도 했습니다. 전북 내장산에서 가장 크고 또 오래된 금선계곡 단풍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높이 17m에 밑동둘레가 1m가 넘고 수령은 290년가량으로 추정이 됩니다. 단풍나무 숲이 아닌 나무 한 그루가 천연기념물이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오늘 광주에 갑니다. 5.18 민주묘지에 참배하고 희생자 유족들과 만날 예정인데 전두환 씨 관련 발언으로 일으킨 논란에 대해서도 사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단체와 학생단체들에서는 윤 후보의 오늘 방문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크리튼 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오늘 우리나라에 옵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외교부와 산자부 등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회동하고 이재명, 윤석열 대선 후보와도 만날 예정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오늘 핵심 피의자 손준성 검사를 조사하는데요. 지난 2일에 이어서 두 번째 조사입니다. 2차 조사에서 공수처는 추가 증거를 토대로 손 검사를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수요일 아침 7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가 11월 10일인데요. 앞서 파노라마 화면으로 나온 것처럼 현재 서울 곳곳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첫눈으로 관측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6시 무렵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 눈이 내렸습니다. 비가 내리다 진눈깨비로 바뀌었고 눈으로 이어진 건데요. 저도 아침에 눈을 보러 잠깐 밖에 나갔었는데 가로등 사이로 예쁘게 내리는 눈을 보면서 겨울이 다가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울 첫눈의 기준이 되는 기상청 송월동 관측소에서도 오늘 아침 6시 10분쯤 첫눈이 기록됐습니다. 서울의 오늘 첫눈은 작년에 비해 30일, 평년에 비해서는 10일 일찍 관측됐는데요. 수도권에는 오늘 오전까지 약하게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일부 지역에는 쌓이는 곳도 있겠지만 낮 동안 빠르게 녹으면서 없어지겠습니다. 네,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두 나라 정상이 다음 주에 회담을 갖는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화상으로 만나는 정상회담이죠?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주에 화상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정확한 회담 날짜는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비록 화상으로 이뤄지는 것이지만 미중 정상회담은 대만 문제와 무역 문제 등으로 두 나라 사이에 긴장이 높아진 상황이라 더욱더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두 나라가 최근 폐쇄한 칭다오 미 영사관과 휴스턴 중국 영사관을 재개하는 문제는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네, 이번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여러 나라들이 자국의 대책을 발표를 했고요. 하지만 그 지구의 온도가 크게 오르는 걸 막기는 부족할 것이다, 이런 지적이 이어졌었습니다. 각국에서 나온 대책을 토대로 한 환경단체가 전망을 한 게 있네요. 네, 이 환경단체인 기후행동추적은 2100년 지구기온 상승폭이 2.4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목표치인 1.5도를 크게 웃도는 수치인데요. 이 단체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당시에 이 각국 정부가 약속을 이행한다고 했지만 당장 이 단기적인 계획조차 제대로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내용 들어보시죠. Glasgow is meant to keep the Paris Agreement's 1.5 degree limit in sight, but the 2030 emissions gap is still
so huge that we can't really see that being possible at present. 그러면서 각국 정부가 제시한 방안들이 매우 다양하고 또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약 때보다 더 후퇴한 계획안도 있다라고 꼬집는 내용도 있는데 이것도 들어보시죠. Still others have submitted updates with nothing new in them, like Australia, or even worse, have submitted a less ambitious target than the first target that they put forward, which seems to be the case with Brazil. 네, 이에 관해 영국 BBC는 기후변화 협약 총회 이후에 낙관론이 부풀고 있었는데 이번 보고서가 일침을 놓아서 바람을 빼버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우리 몸에 쌓이면 암을 일으킬 수도 있는 유해 물질이 화장품에서 나왔습니다. 국내에서 팔리고 있는 화장품 20개를 조사했더니 절반에서 검출이 됐는데요. 위험 기준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조사팀은 미량이라도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사용 금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화장품은 그야말로 필수품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도, 립스틱도, 파우더도 매일같이 쓰는 겁니다. 여기에 유해 물질이 들어있다면 어떨까? 확실히 꺼러지긴 할 것 같아요. 또 내 피부에 바르는 건데 좋은 성분은 아니니까. 그래서 꺼러질 것 같지만 그래도 화장은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팔리고 있는 화장품 20개 제품을 조사했더니 10개에서 PFAS라고 불리는 과불화 화합물이 나왔습니다. 립스틱 같은 입술에 바르는 제품 3개에선 모두 검출됐고 자외선 차단제는 5개 가운데 4개, 파우더와 팩트 제품은 5개 중 2개에 들어있었습니다. 검출 농도는 제품마다 차이가 컸습니다. 과불화 화합물은 프라이팬 코팅제나 자동차 표면 처리제 등에 쓰이는 물질입니다. 하지만 사람 몸 안에 쌓이면 암을 초래하거나 장기를 손상시킵니다. 몸에 잔류하기 때문에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이가 될 수 있는 화학물질입니다. 그런 성분이 화장품에 들어있다는 자체, 그다음에 이게 아직까지도 규제되지 않고 계속해서 쓰이고. 미국도 지난달 과불화 화합물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유럽연합도 내년 말까지 화장품에 과불화 화합물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다만 검출량이 사람 몸에 얼마나 나쁜지는 연구를 더 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직 위험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과 유럽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안전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인구 670만 명의 중미 국가 니카라과에서 지난 주말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다니엘 오르테가 현 대통령이 압도적인 득표로 사연임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는 가짜 선거라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니카라과의 수도 마나과에서 오르테가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하는 집회가 성대하게 펼쳐졌습니다. 개표 작업이 97% 넘게 진행된 가운데 오르테가 대통령은 75%를 웃도는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오르테가 대통령은 지난 1979년 당시 친미 성향을 보이던 소모사 정권을 무너뜨리는 산디니스타 혁명을 주도했고 임시정부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1984년 대선에서 승리해 1990년까지 11년 동안 집권했습니다. 이후 2006년 대선에서 재집권에 성공한 뒤 지금까지 3차례 연속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당선으로 사연임이자 통산 5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2027년까지 30년이 넘는 장기 집권의 토대도 마련했습니다. 지난 2016년 대선에서는 부인 로사리오 무리오도 부통령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세계 최초 부부 대통령, 부통령이라는 기록도 남겼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부인 무리오 역시 부통령 연임을 확정지었습니다. 오르테가 대통령은 대선 승리를 위해 야권 인사들을 탄압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1990년 대선에서 오르테가에게 패배를 안긴 비올레타 차모로 전 대통령의 딸인 크리스티아나 차모로 등 야권의 유력 후보 7명은 국가보안이나 테러 방지 등의 명목으로 체포되거나 추방됐습니다. 이들 외에도 야당 정치인과 운동가, 언론인 등 30여 명이 투옥됐습니다. 결국 야권에서는 인지도가 매우 낮은 후보 5명이 출마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오르테가 대통령 단독 출마였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미국과 유럽 의회 등 국제사회는 사기 선거이며 가짜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오르테가 대통령은 승리 확정 연설에서 유럽 의회를 비난하면서 맞대응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Y en el Parlamento Europeo la mayoría son fascistas, nazis. Por eso tanto odio contra los pueblos que luchan por la independencia, porque seguimos luchando por defender nuestra independencia, nuestra soberanía. 오르테가 대통령은 국민 대부분이 참여한 이번 선거가 테러에 맞선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다수의 국민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선거 당국은 투표율이 65%라고 밝혔지만 현지 매체는 중남미 정치감시단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유권자의 81% 이상이 선거에 불참했다고 전했습니다. 주변국인 코스타리카와 과테말라 등에서는 독재와 야권 탄압, 경제난 등을 이유로 고국을 등진 니카라과 이민자들이 모여서 반정부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이번 대선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En Nicaragua no hay elecciones. En Nicaragua hay un circo electoral donde Ortega designó quiénes son los que van a acompañarlo en ese circo político. 니카라과 대통령 선거 결과와 후폭풍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임수진 대구 가톨릭대 중남미 학부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르테가 대통령과 그의 부인 무리오 부통령의 임기가 5년 더 연장됐습니다. 과거 집권까지 합하면 30년이 넘는 장기 집권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오르테가 대통령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혁명 영웅으로 정치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역사의 아이러니 같기도 하고요. 이번 니카라과 대선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2007년에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는 온건한 실용주의자로 돌아와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교육국인 미국, 또 국제금융기구나 기업과의 관계도 좋은 편이었고요. 그러다 2018년에 사회보장제도 축소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를 강경 진압하면서 기업도 정부에 돌아섰고요. 석유연대를 구성해서 지원을 해주던 베네수엘라의 자금 지원도 이때 중단됩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정책 추진이 어려워지니까 입법부와 사법부 등 국가 권력을 통제해서 가족 간의 권력 승계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고요. 인권이나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니카라과뿐만 아니라 중남미 진보 진영에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국제사회가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민주적이지도 않은 엉터리 선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제재를 강화하는 카드도 꺼낼 것으로 알려졌는데 니카라과 대선이 국제사회에 미칠 후폭풍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이유는 2019년 10월부터 시작한 경제 제재를 어제 다시 연장했습니다. 미국도 중미 자유무역협정 회원국 지위 박탈과 국제금융기구의 그 지원 중단을 검토하고 있고요. 또 오늘부터는 미주기구 총회를 통해서 오르테가 정부를 압박할 예정인데요. 이런 국제사회 제재가 정권 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나 쿠바 사례에서도 경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웃 국가인 코스타리카나 미국으로 불법 이민자들이 밀려들 수도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나 러시아 등이 니카라과를 지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개입했을 때 얻는 이익이 적거나 개입할 여력이 충분하지 않아서 미국 러시아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대선으로 니카라과는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이미 미주 대륙에서 IT 다음으로 가난한 국가 아니겠습니까? 이 니카라과 국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난 앞으로 더욱 심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오르테가는 지금의 그 정치적, 경제적 위기, 또 국제적인 고립을 해결할 수단이 없어서 상황이 더 악화되면 무력 동원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그 미국 정부의 시각입니다. 현재 니카라과 가구 중에 26%가 이제 끼니적 걱정을 한다고 하고요. 코로나로 빈곤층 비율이 인구의 절반 수준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렇게 공포의 힘으로 집권을 하고 국제사회 경제 제재가 강화되면 경제 상황이나 사회 혼란이 심해져서 나라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네. 중미 지역의 불법 이민자 문제를 대중남미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로 보는 미국으로서는 경제 제재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외교 전략 수정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임수진 대구 가톨릭대 중남미 학부 교수였습니다.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니카라과는 오르테가 정권 연장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은 내년 1월 10일에 열릴 예정이고 새 의회는 하루 전인 1월 9일부터 임기를 시작합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오르테가 정권의 독재 연장으로 니카라과는 억압과 테러의 새 시대를 맞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석이었습니다. 천안함의 이름을 물려받은 새 호위함이 바다에 띄워졌습니다. 유가족들이 이를 지켜봤는데요. 천안함 전 함장 그리고 생존 장병들은 정부가 음모론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있다면서 진수식에 오지 않았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화려한 만국기가 걸려 있습니다. 신형 호위함이 거대한 선체를 드러냅니다. 울산의 한 조선소에서 진수식을 치른 천안함입니다. 바다 위에 처음 띄워진 새 배지만 이름은 11년 전의 초계함 천안함의 이름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옛 천안함과 이 배의 이름은 같지만 몸집과 성능은 크게 개선됐습니다. 옛 초계함 천안함은 주로 공해상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하고 다른 함정을 보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신형 호위함 천안함은 적의 공격을 막고 선단을 지키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배수량도 2,800톤급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적의 잠수함을 공격할 수 있는 어뢰 홍상어를 갖췄는데 옛 천안함엔 없었던 무기입니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과 생존 장병들은 새 천안함의 진수식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유튜브 등에서 퍼지고 있는 잠수함 충돌설 등 천안함 관련 음모론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있다며 반발한 겁니다. 이름이 명예롭게 이렇게 부활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천안함에 대해서 음모론자들 편을 들어주고 손을 들어주는 이런 행태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신형 천안함은 앞으로 2년간의 시운전 기간을 거칠 계획입니다. 이후 옛 천안함과 마찬가지로 해군 2함대에 배치돼 서해 북방 한계선을 지킬 예정입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네, 서울에 첫 눈이 관측된 오늘입니다. 추위 속에 곳곳에서 비나 눈이 이어지겠는데요. 내일까지 중부지방에 5mm 안팎,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제주 산간에는 최고 8cm, 강원 산간에는 1에서 3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7도, 철원 5도, 대구 11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